40번째 생일날 일하는 남편이 자신을 쓸모없고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10년 동안 그의 사업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손님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한 그 비열한 남자는 그녀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제안을 누군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박 속의 나비. 40번째 생일 아침은 창백한 10월의 햇살로 이리나 베레고바를 맞이했다. 두꺼운 커튼을 비집고 들어온 수줍은 햇살이 마루 위에 기묘한 무늬를 그렸다. 그녀는 이미 1시간째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새벽 5시, 마치 알람이라도 울린 듯 깨어났다. 20해의 결혼 생활은 그녀를 집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도록 길들였다. 40. 벌써 40이라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가를 만졌다. 처음으로 자리 잡은 잔주름들. 아직 깊지는 않지만 미소를 지을 때는 분명히 보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는 점점 덜 웃고 있었다. 옆에는 남편 빅토르가 누워 있었다. 건설회사 스트로이가란트의 대표. 최근 몇 년간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비싼 코냑 냄새를 풍기곤 했다. 아침이면 이미 커피와 아침 식사가 차려진 부엌을 뒤로하고 떠났다. 일이 나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비단 가운을 걸쳤다. 지난 새해에 빅토르가 준 선물이었다. 존경받는 사람의 아내는 집에서도 품위를 지켜야지라며 상자 속 브랜드 로고를 자랑하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하이테크 스타일의 넓은 부엌은 불을 켰음에도 여전히 차가웠다. 크롬으로 된 표면, 차가운 대리석 조리대, 나무 받침대에 꽂힌 일본식 칼 세트. 가족의 따스함보다는 부의 전시장이었다. 물론 가족 모임이 있을 리도 없었다. 아들 디마는 수도에서 공부 중이라 거의 오지 않았다. 빅토르는 늘 바빴고 그녀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남편의 미팅 일정을 관리하며 사업 서신을 점검하고 견적서를 작성하고 남편이 바쁠 때는 파트너들과 협상까지 했다. 일이 나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에서 생일 저녁 식사 재료를 꺼냈다. 오늘은 손님들이 온다. 몇몇 가까운 친구들, 시어머니와 빅토르의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몇몇 사업 파트너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메뉴를 계획했다. 로즈마리 송아지 구이, 크림 소스를 곁들인 연어, 붉은 캐비어 타르틀렛, 치즈 카나페. 그리고 케이크. 그녀는 혼잣말로 미소 지었다. 초콜릿과 라즈베리 케이크를 도시 최고의 제과점에서 주문했다. 자신의 기념일을 위한 작은 사치였다. 물론 빅토르는 또 돈 낭비라며 코웃음 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고객을 위해 수천 달러짜리 위스키를 아무렇지 않게 사지 않는가? 일이 나는 부엌 구석에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배경음처럼 흘렀다. 그녀는 고기를 재우고 채소를 썰고 소스를 만들었다. 수년간 몸에 밴 빠르고 정확한 동작들. 경제학 우등 졸업장은 오래전에 요리 실력과 사교 저녁 파티를 조직하는 능력에 자리를 내주었다. 오, 부지런한 안주인 나셨네. 문가에 선 빅토르는 여전히 깔끔했다. 살짝 나온 배를 고급 셔츠로 감추고 정성스레 손질한 머리로 벗겨진 정수리를 가리고 있었다. 금빛 롤렉스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다. 좋은 아침 미리 나는 미소 지었다. 커피 다 됐어요. 오늘 내 날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요리하네. 케이터링이라도 부를 걸 그랬나? 빅토르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난 요리하는 게 좋아요. 알잖아요. 이리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아, 참고로 미하일로프 부부랑 안드레이 사빈도 초대했어. 기억하지?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 최근에 스웨덴에서 돌아왔대. 뭔가 환경 사업 한다더라. 일이 나는 순간 굳었다. 안드레이 사빈.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늘 헝클어진 머리와 경제 이론에 몰두하던 진지한 학생.
그는 한 번 그녀에게 주석이 빼곡한 케인스 책을 선물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것을 대학 노트들과 함께 상자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 모르겠네요. 그녀는 거짓말하며 조리대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 빅토르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저었다. 어쩌면 흥미로운 제안을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환경가들은 보통 돈만 밝히더라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훌륭한 에스프레소네. 자, 생일 축하 주인공. 오늘 일정은? 저녁 준비 마치고 미용사가 2시에 와요. 테이블도 정리해야 하고요. 우리 다람쥐는 여전히 쳇바퀴 내 빅토르는 비웃으며 일어났다. 회의 다녀올게. 7시쯤 올 거야. 손님들 오기 전에 딱 맞게. 그는 습관적으로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갔다. 남은 것은 값비싼 향수의 잔향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그의 휴대폰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화면이 켜졌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리나는 무심코 시선을 주었다. 오늘 12시에 우리 장소에서 기다릴게. 뜨거울 거야. 너의 카. 이리나의 속에서 무언가 끊어져 내려앉았다. 윗속이 싸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가 내 생일 파티를 그렇게 쉽게 허락했구나. 자기 일정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직 피로감과 다시금 인생이 엇나가고 있다는 감각만 남았다.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빅토르가 돌아왔다. 깜빡했네. 머리가 텅텅이야. 일이 너무 많아서. 그는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집어 화면을 껐다. 그래, 일이 많지. 이리나는 그의 눈을 보며 되받았다. 순간 빅토르는 그녀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래, 저녁에 봐. 그리고 머리 좀 단정하게 해. 그 곱슬머리들 말고. 루드밀라 파블로브나도 올 거잖아. 그녀가 얼마나 꼼꼼한지 알지? 문이 닫히자 이리나는 서랍에서 낡은 가죽 공책을 꺼냈다. 일기장이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주로 사업 아이디어, 시장 관찰, 빅토르의 고객 분석 같은 것들을 적어왔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생각들. 40살 아침. 남편은 또 그 크리스티나 혹은 카롤리나 아니면 크세니아와 함께겠지. 아들은 수도에 있고 잘한 거다. 이 집에서 엄마는 아버지의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시어머니는 저녁에 와서 또 잔소리를 하겠지. 그리고 나는. 이리나는 펜을 입술에 대고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썼다. 나는 오늘 비타가 너무 노출됐다며 싫어하는 그 파란 드레스를 입을 거야. 숨지 말자. 마흔은 시작일 뿐이야. 저녁 7시쯤 집은 반짝였다. 거실에는 긴 식탁이 차려졌고 최고급 도자기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은 촛대의 불빛이 새하얀 식탁보 위에 부드럽게 반사됐다. 초콜릿 케이크 위에 라즈베리 유약이 은쟁반 위에서 빛났다. 이리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폈다. 어깨가 드러난 짙은 남색 드레스는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강조했다. 스타일리스트는 그녀의 갈색 머리를 우아하지만 딱딱하지 않게 올려 묶었다. 은은한 메이크업과 부모님이 선물한 긴 귀걸이가 마지막을 완성했다. 나 아직 괜찮은데. 그녀는 놀라움 섞인 미소를 지었다. 문이 울렸다. 문 앞에는 오랜 친구 나타샤가 서 있었다. 직업이자 천성으로 심리학자인 그녀는 커다란 백합 꽃다발과 장난기 어린 미소를 들고 있었다. 어허, 그녀는 이리나를 훑어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오늘 완전 멋지네. 비타가 보면 기절하겠다. 그가 알아차릴까? 이리나는 꽃을 받으며 친구를 들였다. 못 알아차리면 눈먼 바보지. 나타샤는 단호히 말했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하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혼자 있을 때 열어봐. 이리나는 선물을 침실에 숨기고 돌아오니 나타샤는 이미 샴페인을 잔에 따르고 있었다. 너를 위해, 그리고 운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나타샤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건배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빅토르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루드밀라 파블로브나, 완벽한 머리 손질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작은 체구의 여인이 현관을 지나며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훑어보았다. 이리나, 어깨는 왜 저래? 인사 대신 시어머니가 물었다. 그런 넥라인이 내 나이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봐줄게. 생일이잖아. 비타가 좋아하는 북경오리를 가져왔어. 빅토르의 아버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백발의 온화한 물리학 교수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생일 축하해, 이리나. 그런 잔소리는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 정말 멋져 보여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가족 친구들, 빅토르의 동료들과 그들의 아내들. 모두 선물과 꽃, 미소를 들고 왔다. 이리나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음료를 따르고 안주를 내고 담소를 나누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완벽한 여주인이었다. 손님들의 대부분이 이미 모였을 무렵 8시가 되기 전쯤 빅토르가 나타났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재킷의 가슴 주머니에서는 넥타이와 색을 맞춘 포켓 치프가 살짝 보였다. 흠잡을 데 없는 비즈니스맨. 지각해서 미안. 일이 있었어. 그는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고 방을 둘러보았다. 오, 이런 얼굴들을 다 보네. 미샤, 얼마 만이야. 그의 시선이 이리나에게 머물렀고 눈에 한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이런, 내 아내가 오늘은 아름다움으로 모두를 압도하기로 했나 보네. 그는 이리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런데 샴페인은 너무 마시지 마라. 아직 케이크를 잘라야 하잖아. 그는 웃었고 손님들도 그의 웃음을 따라 웃었다. 오직 나타샤만 회의적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아마 안드레일 거야 라고 빅토르가 말했다. 그가 8시쯤 오겠다고 했거든. 이리나는 문을 열러갔다. 문 앞에는 관자놀이에 약간의 새치가 비친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얇은 태의 단정한 안경은 생기 있고 주의 깊은 그의 눈빛을 가리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절제된 흰 장미 다발과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리나, 그가 미소 지었다. 생일 축하해. 너는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그는 안드레이 사빈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의 그 헝클어진 학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분명 그였다. 그리고 왜인지 그의 시선을 받자 어깨를 펴고 턱을 조금 더 높이 들고 싶어졌다. 안녕, 안드레이. 그녀가 대답했다. 들어와. 오늘 밤은 흥미로울 거야. 그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일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안드레이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흥미롭게 둘러보았다. 그의 동작은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마치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걸었다. 그는 이리나에게 꽃을 내밀었다. 흰 장미야. 내가 늘 말했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기억하고 있었어. 이리나는 꽃을 받으며 놀랐다. 잠깐 그들의 손끝이 스쳤고 그녀는 손을 타고 퍼지는 은은한 온기를 느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건 기억해야지. 그가 담담히 대답했다. 거실에서 빅토르는 옛 동창을 큰 외침과 힘찬 포옹으로 맞았다. 사빈, 얼마 만이야. 해외 손님이네. 그러니까 스웨덴, 생태학. 그 그린 비즈니스라는 게 뭐든 이젠 어디든 끼어드는 만능마개인가. 그는 안드레이의 어깨를 툭툭 쳤다.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미래야. 비타, 안드레이가 내민 손을 잡으며 차분히 말했다. 보니 너도 잘 나가네. 그렇지. 스트로이가란트는 이제 지역 디벨로퍼 상위 10위 안에 들어. 빅토르는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겸손 떨 것도 없이 말하지만 이건 내 공이야. 뚫고 나가는 성격, 사업수 안의 꽃병에 흰 장미를 꽂고 있던 이리나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정확히 3년 전 경쟁사들이 도심에 매달려 있을 때 교회 진출 전략을 제안한 것이 바로 그녀였다. 위험을 계산하고 사업 계획을 짠 것도 그녀였다.
그때 빅토르는 비웃기만 했지만 결국 그녀의 아이디어를 썼고 이제는 그 공이 그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렇겠지, 그렇겠지.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이리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억눌린 미소 뒤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저녁은 점점 무르익었다. 손님들의 잔이 채워지고 대화는 더 시끌벅적해졌으며 웃음은 한층 진솔해졌다. 이리나는 다시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모두에게 음식과 음료가 충분한지 살폈다. 여보, 동쪽 해안 쪽 계약서 못 봤어? 빅토르가 방 건너편에서 갑자기 크게 물었다. 미하일로프에게 조건을 보여주고 싶어. 당신 서재의 빨간 폴더에 있어요. 이리나는 자동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기억하죠? 5.3항은 손봐야 해요. 베르시닌 측 변호사들이 준공 기한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빅토르는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변호사? 그 조항은 멀쩡해. 지난주에 합의봤잖아. 이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그녀는 이틀 전 빅토르가 너무 바빠 협상할 수 없을 때 직접 베르시닌 측 대리인과 통화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걸 잊은 눈치였다.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렇지. 빅토르는 손님들을 향해 웃으며 돌아섰다. 우리 사랑스런 아내가 가끔은 자기가 비즈니스를 안다고 상상하곤 하지? 하지만 주부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리디아 파블로브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평카가 늘 말하잖니? 여자는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남자들 일이랑은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옳지. 손님들은 이 난처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예의 바른 미소만 지었다. 오직 나타샤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안드레이는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듯 주의 깊게 이리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뜻밖의 입을 열었다. 스웨덴에서는 임원직의 40% 이상을 여성이 맡고 있고 그 덕분에 회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너희 유럽 얘기고 빅토르는 손을 내저었다. 우린 우리 길이 있지? 그렇지. 신사분들 몇몇 남자들이 어정쩡하게 맞장구 쳤고 나머지는 음식에 집중하는 척했다. 우리 이리나는 영리한 아이야. 니콜라이 표트로비치가 뜻밖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경제학 적색, 부등, 졸업장도 있었지. 비타, 너 그때 그녀한테 과제 베끼기도 했잖아. 아버지, 그걸 왜 또 꺼내요? 빅토르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건 100년 전 일이에요.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 비즈니스는 전혀 다르다고요. 이리나는 밀려오는 감정을 다잡으려 말없이 부엌으로 나왔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어 초를 꽂기 시작했다. 지난 세월을 상징하는 가느다랗고 우아한 40개의 초. 내가 이 세월을 헛되이 보낸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도와줄까? 등 뒤에서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리나는 돌아서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 넌 항상 해냈잖아. 힘들었을 때도. 그가 담담히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안드레이의 눈에는 연민도 시혜적인 태도도 없었다. 오직 이해와 그 밖에 무언가 그것 때문에 이리나의 가슴이 갑자기 저릿해졌다. 그때 부엌 조리대에 놓여있던 빅토르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크샤가 전화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빅토르가 문간에 나타났다. 여기 있었네. 그는 전화를 움켜쥐고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케이크 준비 중이죠. 안드레이가 차분히 대답했다. 40개의 초, 인상적이네요. 바로 그거지. 그리고 내 아내는 혼자서도 완벽히 해낼 수 있어. 빅토르는 이리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꼭 필요 이상으로 세게 움켜쥐었다. 이라, 케이크 가져와. 손님들이 기다려 안드레이가 나가자 빅토르는 아내에게 몸을 기울였다. 너 그랑 플러팅하는 거야? 내 생일날. 내 생일이야.
비타 이리나는 조용히 그를 바로잡으며 케이크가 놓인 접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니야? 우린 그냥 대화했을 뿐이야.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케이크를 탁자 위에 놓았다. 40개의 초가 밝게 타오르며 모인 이들의 얼굴을 환히 비췄다. 빅토르는 잔을 들었다. 내 아내를 위해, 우리 사랑스러운 안주인을 위해 건배하자. 그녀는 정말 맛있게 요리하고 집안일을 참 잘하거든. 이리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10년 동안 그녀는 그의 회계를 맡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을 유치해왔다. 그런데도 그에게 그녀는 여전히 안주인일 뿐이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이리나 안드레이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위해. 당신의 모든 재능을. 그 순간 이리나는 무언가가 변했음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오르는 초가 꽂힌 케이크, 모여선 손님들, 그리고 자신이 아직도 서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늘어놓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40 이리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해야 할 나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를 불어 껐다. 소원은 단 하나, 자신의 삶을 바꿀 힘을 찾게 해달라는 것. 축하 자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손님들은 거실 곳곳에서 작은 무리로 흩어졌다. 어딘가에서는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는 포만감과 가벼운 피로가 배어있는 느긋한 대화가 이어졌다. 빅토르는 관심의 중심에 서서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위스키 잔을 들고 다가오는 라주르니 베레그 주거단지 프로젝트에 대해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는 끊임없이 내가 결정했고, 내가 해냈고, 내가 생각해냈다가 섞여 있었다. 이리나는 습관처럼 미소 지으며 빈 접시를 거두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생각은 멀리 떠 있었다. 왜 나는 침묵할까? 왜 그는 내가 전문 잡지에서 찾아낸 펜트하우스형 스튜디오 아이디어를 자기 공으로 돌릴 때 고개만 끄덕일까? 왜 모두 앞에서 내가 비즈니스 이야기에 끼어들면 나를 쓸모없는 암탉이라 부르며 모욕해도 웃기만 할까? 내가 도울게. 나타샤의 목소리가 이리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친구가 그녀의 손에서 접시 더미를 받아 들었다. 물어봐줘서 고마워. 버티고 있어?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리나는 어깨를 으쓱했고 둘은 함께 부엌으로 갔다. 손님들에게서 좀 떨어진 곳에 이르자 나타샤는 접시들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친구를 향해 돌아섰다. 알다시피 나는 전문 심리학자야. 하지만 지금은 친구로서 말할게. 이제 그만 참아, 이라. 10년 동안 내가 그의 사업을 돌려왔는데 돌아오는 건 경멸과 비웃음뿐이잖아. 쉿, 들릴라. 이리나는 문 쪽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들리든 말든 나타샤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내 선물은 열어봤어? 아직 그럴 틈이 없었어. 지금 열어봐. 나타샤는 침실 문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침실은 고요하고 서늘했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넓은 침대 위로 떨어졌고 그 위에 붉은 종이로 쌓인 작은 꾸러미가 쓸쓸히 놓여 있었다. 이리나는 포장을 풀어 진짜 호박으로 만든 날개가 달린 나비 모양의 작은 브로치를 발견했다. 이, 상, 나. 그래, 이라. 반짝이는 지성을 지닌 아름다운 여자가 빅토르라는 금박 입힌 덫, 즉 결혼에 갇혀서 멈춰 있는 거야? 나타샤, 그 얘긴 하지 말자. 아니, 할 거고 마칠 거야. 예전에 너는 내 사업을 계획했고 석사를 꿈꿨고 경제학을 가르치고 싶어 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베레고가 부인으로서 카나페를 내고 남편이 너를 바보 같은 암탉이라 부를 때 웃어 넘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리나는 무심코 반박했다. 아니야. 그는 늘 그래. 나타샤가 손뼉을 쳐올렸다. 내 아들은 다 컸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 시댁은, 특히 그 잔혹한 시어머니는 너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거고. 넌 대체 무엇 때문에 참니? 반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 값비싼 잡동사니 같은 팁 때문이야? 이리나는 말없이 브로치를 손에서 굴려보았다.
어느 정도는 나타샤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얼어붙는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렸다. 문턱에 빅토르가 서 있었다. 술기운이 오른 그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여기 숨어 있었네. 그는 문설주에 기대었다. 손님들은 거기 있는데 집주인 아줌마는 친구랑 수다나 떨고 있고. 곧 나갈게요. 이리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브로치를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다. 그건 뭐야? 빅토르가 그녀의 손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냥 나타샤가 준 선물이야. 과히 그는 손을 내밀었고 목소리에는 굴령 같은 억양이 섞였다. 이리나는 내키지 않게 브로치를 꺼냈다. 나비, 빅토르는 장신구를 힐끗 훑어보며 비웃었다. 유치하군. 게다가 내가 사준 장신구들로 내 보석함은 이미 가득하잖아.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구만. 나타샤의 그는 아내의 친구를 비꼬는 눈길로 쳐다보았다. 참고로 이건 호박이거든요. 나타샤가 차갑게 받아쳤다. 그리고 상징적인 선물이에요. 상징적이라 이 빅토르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시겠지. 심리학자니까. 근데 그 상징이 뭔데? 호박 속의 나비는 덫에 갇힌 아름다움이에요. 나타샤는 그를 똑바로 보며 차분히 말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지. 내가 또 내 아내의 머리를 세뇌시키려 한다는 뜻. 빅토르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거실로 가. 너희 잔드레이가 떠날 모양이더라. 그는 이 말은 이리나에게 던졌다. 둘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미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리나는 현관문 옆에서 코트를 걸치고 있는 안드레이에게 다가갔다. 벌써 가.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스친 아쉬움의 기색에 스스로 놀랐다. 유감이지만 내일 새벽 스톡홀름행 비행기야. 그가 미소 지었다. 더 오래 못 있어. 미안해.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려 손을 내밀자 안드레이는 뜻밖에도 몸을 기울여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생일 축하해. 이라. 그가 속삭였다. 기억해. 마흔은 시작일 뿐이야. 그의 말과 시선지의 바른 관심을 넘어선 진심이 읽히는 내 이리나의 내면이 다시 한번 떨렸다. 이건 내 명함. 그는 두툼한 작은 직사각형 카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2주일 뒤에 다시 도시에 올 거야. 원하면 전화해. 커피라도 마시면서 아무 얘기나 하자. 곁에서 지켜보던 빅토르가 다가섰다. 사빈, 길 조심해. 그리고 기억해. 건설 쪽 인맥이 필요하면 말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안드레이는 내민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비타.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야. 팀에 유능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 특히 감이 좋은 재무가. 누구든 구해줄 수 있지. 빅토르는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주저 말고 연락해. 그럴게. 안드레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리나를 바라보고는 떠났다. 자정 무렵 손님들은 모두 흩어졌다. 끝까지 붙잡았지만 나타샤도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떠나기 전 그녀는 암시적으로 이리나의 주머니 호박 브로치가 들어있는를 가리켰다. 술기운과 자신의 목소리에 들뜬 빅토르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나쁘지 않은 저녁이었지. 그는 기지개를 켜며 셔츠 윗단추를 풀었다. 역시 난 파티를 기가 막히게 연다니까. 안 그래? 이리나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잔들을 치웠다. 파티는 내가 준비한 거야, 비타. 내가 요리했고, 차렸고, 초대했고. 그만해. 그는 손을 내저었다. 그게 무슨 대단한 학문이라고. 대신 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 손님들을 즐겁게 했어? 내 농담에 다들 웃던데 봤어? 특히 나를 소재로 한 농담에 이리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그렇지, 비타. 그런데 그 사비는 말이야, 라고만 했다. 빅토르는 잔에 남은 위스키를 굴리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스웨덴 운운하며 잘난 체하더군. 유능한 재무가를 찾는다나. 그는 옛 동창을 흉내냈다.
내 회계팀 애들은 그 자를 씹어 삼키고도 표정 하나 안 바꿀걸. 나야, 내 회계팀 전부가. 이리나는 다시금 입을 다물었다. 그건 그렇고 왜 그 앞에서 계약 얘기를 떠들었어? 빅토르가 갑자기 물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잘난 척 좀 해보겠다고? 머리 좋은 척하고 싶었냐고. 그냥 내 질문에 답했을 뿐이야. 이리나는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물결을 느꼈다. 그리고 떠든 게 아니야. 그녀는 계약의 실제 문제를 기억하고 있었다. 문제 따윈 없어. 빅토르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주제넘게 끼어드는 거지? 늘 나보다 똑똑해 보이려 들잖아. 난 똑똑해 보이려는 게 아니야. 이리나는 낮지만 단호하게 반박했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베르신인 측 변호사들 정말로 기한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어.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빅토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넌 내가 못 본 줄 알아? 그 스웨덴 졸부한테 눈웃음 치던 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빨아들이던 거. 임원의 40%가 여성. 그래서 너도 이사장 자리에 앉고 싶은 거냐? 비타, 술 취했어. 이리나는 한 발 물러섰다. 충분히 말짱해. 내 눈앞에서 아내가 옛 동창이랑 플러팅하는 건 똑똑히 보일 만큼. 그는 가까이 다가왔고 위스키 냄새가 풍겼다. 그가 널 어떻게 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부엌에서 속닥거리던 건? 뭐가 어쨌다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야. 그녀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대화라. 빅토르는 흉내를 냈다. 무슨 대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내 재능을 몰라본다고? 괜히 그 지집의 나타샤가 맨날 너한테 헛소리 속삭이더니 이젠 사빈까지 끼어들었군. 그는 남은 잔을 집어 단숨에 비웠다. 잘 들어. 이라. 그의 목소리는 속을 알 수 없게 낮아졌다. 넌 주부, 내 아내야. 내 일은 안락함을 만들고 나를 뒷받침하는 거지? 그 외의 모든 건 내 일이야. 사업은 내 일, 그 건방진 사빈도 내 일, 알겠어? 아니, 비타, 알겠지 않아. 생각보다 먼저 말이 튀어나왔다. 뭐라고? 그는 그녀를 불신의 눈으로 노려보았다. 알겠지 않다고.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반복했다. 10년 동안 내가 내 회계를 맡았고 계약서를 썼고 내가 바쁠 때 납품업자들과 통화했어. 그런데 돌아온 건 바보 같은 암탉, 쓸모없는 주부라는 말뿐이야. 빅토르는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그건 내 아내 술이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 미친 친구의 조언 때문인가? 그는 비웃었다. 아니면 그 스웨덴 놈이 내 머리를 뒤죽박죽 만들었나? 내가 말하는 거야, 비타. 나, 이리나 베레고바가. 그녀는 또렷이 말했다. 오늘 40을 맞고 지난 10년을 남의 인생으로 살았다는 걸 문득 깨달은 여자. 뜻밖의 목소리의 단단함에 그녀 자신도 놀랐다. 빅토르 역시 그랬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리려는 듯하더니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니야, 분명 사빈 때문이야.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자가 널 어떻게 봤는지 내가 봤거든. 비굴하게 굴면서 꿰차려고 들더군. 늘 그렇게 조용한 척하더니 남의 걸 탐내는 놈이지. 안드레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리나는 지쳐서 물었다. 이건 우리 사이 문제야, 비타. 우리 사이.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 없어. 그는 딱 잘라 말했다. 그자가 내 머리를 어지럽히는 거지? 2번 다시 그와 연락하지 마, 알겠어? 커피도, 대화도 전부 금지. 소리치지 마. 이리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웃들이 들을 거야? 신경 안 써. 빅토르는 탁자 위 꽃이 꽂힌 꽃병을 집어 벽으로 힘껏 내던졌다. 쾅. 이리나는 굉음에 몸을 떨었다. 파편이 방 안에 튀었고 꽃과 물이 마룻바닥으로 쏟아졌다. 그 혼돈 속에 하얀 장미. 안드레이가 가져온 바로 그 장미가 흩어져 누워 있었다. 그 사빈과 그의 장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줬다. 빅토르는 가까운 꽃송이를 성나게 걷어찼다. 다시 너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후회하게 만들 거다.
그는 몸을 획 돌려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를 스쳤고 액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이리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깨진 유리와 꽃 사이에 주저앉으며 유리 조각을 줍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기적처럼 장미 한 송이가 살아남아 있었다.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흰 봉오리. 새로운 시작의 상징.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톡 찔렀다. 호박 속 나비 브로치였다. 이리나는 그것을 꺼내 영원한 송진 속에 갇힌 실루엣을 오래 바라보았다. 호박 속의 나비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덫에 걸린 아름다움. 하지만 나는 그런 나비가 되고 싶지 않아. 더는 함정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 단 1분도. 침실에서는 빅토르가 크게 코를 골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의 파편들 한가운데 앉아 이미 결심이 서 있었음을 깨달았다. 마흔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 마흔 뒤의 아침은 두통과 아파트를 메우는 윙윙거리는 정적과 함께 이리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곧바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거실 소파 위, 담요를 덮은 채였다. 주변에는 여전히 어젯밤 소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리하지 못한 꽃병의 파편, 구겨진 냅킨, 흩어진 꽃들. 시계는 9시 막 지난 시간을 가리켰다. 빅토르는 이미 없었다. 그녀를 깨우지도 않고 출근해 버린 것이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늘 그랬다. 이리나는 천천히 일어나며 관자놀이의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어제는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제 역할을 한 듯 했다. 집에서 입는 바지 주머니가 거슬렸다. 나비 브로치, 나타샤의 선물. 이리나는 그것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가장 먼저 욕실로 갔다. 그녀는 한동안 샤워기 아래 서서 얼굴을 뜨거운 물줄기에 내맡겼다. 마치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쌓이고 쌓인 마음의 고통까지 씻어내려는 듯이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보송한 가운을 두른 이리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마흔이야. 그녀는 눈가의 가느다란 주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사업가 베레고프의 아내, 경제학 우등 졸업장을 가진 가정주부. 호박 속의 나비. 부엌에서는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은 쪽지가 눈에 띄었다. 너 취해서 헛소리했어. 저녁에 얘기하자. 이 난장판 치워. 엄마가 12시에 들러서 치우는 거 도와줄 거야? 이리나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저녁에 얘기하자. 마치 정말 할 얘기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녀가 모르는 것처럼. 빅토르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굴 것이다. 아마 자신이 예전에 사준 그 꽃병을 깨뜨린 일에 대해 훈계 섞인 사과 한마디를 하고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안 어딘가가 그 시나리오에 반발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려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나타샤. 어제의 생일 소녀, 안녕. 어때? 괜찮아. 이리나는 습관처럼 대답했지만 곧바로 고쳤다. 아니, 안 괜찮아. 손님들 가고 나서 비타가 한바탕 난리를 쳤어. 꽃병을 깨고 사진 올린 탁자도 엎었어. 세상에, 그는 너한텐 손대지 않았지? 나타샤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아니, 아니야. 거기까지는 안 갔어. 이리나는 서둘러 안심시켰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자러 갔어. 그리고 지금은 쪽지를 남겼네. 내가 취해서 헛소리했다느니, 곧 자기 엄마가 와서 치우는 걸 도와준다느니. 맙서사, 그 늙은 마녀가 또 온다고. 나타샤는 친구의 시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있잖아, 왜 그녀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버리면 안 돼? 우리 집으로 와, 커피 마시고 얘기하자. 이리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거절했을 것이다. 어제 일의 뒤처리를 해야 한다는 온갖 이유를 찾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1시간 뒤에 갈게.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긴 이리나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적어도 유리 파편은 쓸어두어야 했다. 시어머니에게 괜한 트집거리를 주지 않으려면? 그녀는 돌아가 눈에 띄는 것들만 급히 정리했고 막 나가려던 참에 어제 기적처럼 살아남은 흰 장미가 눈에 들어왔다. 장미는 아직 신선했다. 이리나는 꽃을 조심스레 집어들어 살짝 시든 줄기를 잘라내고 작은 꽃병에 물을 채워 꽂았다. 그런 다음 나비 브로치를 재킷의 라펠에 달고 결연한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나타샤의 아파트는 오래된 구역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에 있었다. 그래도 이리나는 그곳의 아늑한 분위기를 늘 좋아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 소파 위에 알록달록한 쿠션들, 부엌에 감도는 커피와 계피의 향, 드디어 왔네. 나타샤는 초인종도 울리기 전에 문을 활짝 열었다. 혹시 맘이 바뀐 줄 알았어. 그녀는 친구를 꽉 끌어안고 부엌으로 이끌었다. 이미 늦은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커피포트, 갓 구운 빵, 잼, 과일. 넌 대학 때랑 하나도 안 변했어. 이리나는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넌 변했니? 나타샤는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겉모습 얘기가 아니야? 예전 너의 눈에는 불꽃, 열정이 있었어. 너는 경제의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고 꿈꿨지. 이리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졸업장만 있으면 온 세상이 우리 발 아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세상은 지금도 내 발 아래 있어. 나타샤가 진지하게 말했다. 다만 너는 비테아의 성과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그것을 보고 싶어 했을 뿐. 둘은 향긋한 커피를 홀짝이며 잠시 침묵했다. 브로치를 달았네. 나타샤가 알아차렸다. 이리나는 무심코 라펠의 호박나비를 손끝으로 만졌다. 이게 나를 생각하게 해. 무엇을? 내가 그런 나비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걸. 아름답지만 영원히 멈춰있는 존재. 나는 날고 싶어, 나타샤. 예전처럼 친구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이 말을 듣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그 최면에서 마침내 깨어나길 내가 몇 년이나 기다렸게? 열해. 이리나는 쓸쓸히 웃었다. 내가 빅토르와 결혼한 것과 같은 시간. 대략 그렇지. 나타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라는 역할이 좋았어. 그 다음엔 아들을 돌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설득했지. 최근 몇 년은 그저 변화를 두려워했어. 그럼 이제는? 이제는 늦을까 봐 두려워. 이리나는 낮게 대답했다. 나 40이야, 나타샤. 오래된 졸업장을 든 내가 누가 필요하겠어? 10년 동안 난 그저 베레고프의 아내였어. 그만해. 나타샤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툭 내리쳤다. 넌 똑똑하고 아름답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여자야. 그 경험이 노동수첩에 기록돼 있지 않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야. 넌 시장을 알고 분석할 줄 알며 재물을 이해해. 하지만 누가 날 믿어주겠어, 라고. 예를 들면 내 안드레이 사빈나. 나타샤가 장난스레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어제 그가 널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너도 그를 어떻게 봤는지 나 다 봤거든. 이리나는 두 볼에 피가 오르는 걸 느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린 그냥 옛 친구야. 같이 공부했었고 그가 스톡홀름에서 돌아오면 커피나 마시자고 제안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가 말했지. 유능한 재무 인재를 찾는다고. 참고로 너는 경제학 우등 졸업자의 10년 경력이 있거든. 이리나는 넋 놓은 듯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나타샤. 난 남편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자리 잡힌 삶이 있어. 내 남편. 내 생일날 너를 바보 같은 암탉이라 부른 그 남편? 내가 하녀처럼 느끼게 하는 그 아파트? 내가 존중도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한 채 이어가는 그 자리 잡힌 삶. 나타샤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그건 삶이 아니라 생존이야. 이리나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다. 리디아 파블로브나.
이리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이리나. 집 문 앞인데 내가 열어주질 않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묻어났다. 비타말로는 너 집에 있다던데? 죄송해요. 장을 보러 나왔어요. 이리나는 죄지은 듯 친구를 흘끗 보며 거짓말했다. 미리 말했어야 했네요. 내가 치우는 거 도와주려고. 내가 1시간이나 운전해서 막히는 길을 뚫고 왔어.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언제 돌아오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리나는 문득 보고 의무에서 해방되는 낯선 해방감을 느꼈다. 도시에 볼 일이 있어요? 아마 저녁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도시에 볼 일이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놀라움이 실렸다. 비타말로는 어젯밤 파티 뒤로 집이 엉망이라던데. 치워야지. 가장 급한 건 이미 정리했어요. 이리나는 단호히 답했다. 나머지는 저녁까지 기다려도 돼요? 그럼 비타에게 내가 집에 없었다고 전하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배어 있었다. 내 볼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길 바라지. 통화는 끊겼다. 이리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타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비타가 난리를 칠 거야. 오랫동안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 남편이나 그의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타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비타는 화낼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된 거 아닐까? 이리나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 안에서는 진짜 폭풍이 일고 있었다. 나타샤가 말한 건 모두 사실이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빅토르의 심기에 맞추며 그의 불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그의 기대에 맞춰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마흔이 되어 자신이 텅 비고 실현되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된 것. 있잖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정말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생각했던 만큼 무섭지 않아. 나타샤가 미소 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친구야. 정말 시작.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빅토르였다. 이리나는 화면을 보다가 나타샤를 한번 쳐다보고는 단호히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어허, 나타샤가 박수치는 신용을 했다. 이제 확실히 보이네. 나비가 날개를 펴기 시작했어. 이리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남편과의 대화를 앞두고 마음이 오싹하게 조여들었다. 그래도 지금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마침내 자유의 맛을 느꼈다는 사실이었다. 작지만 자신의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타샤가 물었다. 이리나는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전화를 무시할 수도 있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녁이 되면 어차피 집에 돌아가 그와 마주해야 했다. 아니,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적어도 오늘은. 우리 집에 있어. 나타샤가 곧바로 제안했다. 소파 침대 펴면 되고 침구도 깨끗해. 여기서 지내면서 압박 없이 생각을 정리해.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내 제안 받을게. 그리고 나타샤가 슬며시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좀 봐. 그녀가 화면을 보여주자 에칼리파라는 회사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채용란에는 러시아 시장 지식이 있는 재무분석가 모집. 경력 5년 이상. 출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드레이 사빈의 회사야. 나타샤가 눈짓했다. 오늘 아침에 검색해봤어. 스톡홀름, 헬싱키에 오피스가 있고 이제 러시아에 지사를 연대. 누가 이 자리에 딱일지 맞춰봐. 이리나는 망연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내가. 아니, 불가능해. 공식 경력이 없어. 대신 머리와 실전 능력이 있지. 나타샤가 받아쳤다. 게다가 창업자와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고. 명함도 있잖아.
그녀가 이리나의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뭐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걸 막아? 두려움. 이리나는 낮게 말했다. 평범한 인간의 두려움. 나타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호박 속 나비와 살아있는 나비의 차이가 뭔지 알아? 살아있는 나비도 두렵지만 그래도 날개를 펴고 난다는 거야? 이리나는 재킷 라펠에 달린 브로치를 내려다보았다. 영원히 굳어버린 호박나비. 지난 10년간 그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살아나고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좋아, 그녀가 결연히 말했다. 전화할게. 지금은 아니지만 곧 무슨 말을 할지 정리되는 대로. 전화가 세 번째로 짧은 벨소리를 냈다. 이번엔 아들 디마였다. 엄마,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 아빠가 전화했는데 어제 파티 이후로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리나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기로 결심한 지 고작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빅토르는 벌써 중무장을 했다. 아들에게 전화까지. 난 아주 괜찮아. 아가. 그녀가 말했다. 그냥 나타샤와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 아빠는 그걸 몰라. 디마의 목소리엔 의아함이 비쳤다. 몰라. 이리나는 침착하게 확인했다. 난 성인 여성이고 때로는 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해. 디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디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랑? 무슨 일이? 이리나는 눈을 감았다. 어른이 된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의 어머니가 방금 자신이 가장 빛나는 세월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결혼에 바쳤다는 걸 깨달았다고? 별일 아니야, 아가.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어. 다 잘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나타샤와 눈이 마주쳤다.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건 기분 나빠. 이리나가 털어놓았다. 거짓말한 게 아니야. 친구가 반박했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실제로 그럴 거야. 다만 모두가 익숙한 방식은 아닐 수 있지. 이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이리나. 안드레이 사빈입니다. 어제 저녁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스톡홀름으로 떠나지만 2주 후 돌아오면 뵙고 싶습니다. 제 명함은 버리지 않으셨겠죠? 이리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나타샤를 보았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있잖아,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란 믿음이 들기 시작해. 이리나는 나타샤의 집에서 3일을 지냈다. 차를 곁들인 대화, 가을 공원이 있는 긴 산책, 소파 침대 위에서의 밤샘 사색, 그런 비교적 고요한 3일이었다. 빅토르는 끊임없이 전화했다. 처음엔 협박, 그 다음엔 돌아와 달라는 애원.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읽긴 했지만 답은 간결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시어머니는 가정의 가치와 의심스러운 친구들이 가정을 망친다는 긴 훈계 문자들을 보냈다. 이리나는 끝까지 읽지도 않고 삭제했다. 나흘째 되는 날, 이리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결정했다. 빅토르를 용서해서도 결심이 바뀌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몇 가지 물건과 서류를 가져와야 했고 무엇보다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괜찮겠어? 이리나가 가방을 챙기자 나타샤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중립적인 곳에서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곳. 아니,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이 더 편할 것 같아. 거짓말, 나타샤가 돌려 말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그가 압박하기 시작할 때 내가 빠져나올 여지가 더 적어. 그의 수법 알잖아. 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의 말이 옳았다. 빅토르는 죄책감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어루만지며 상황을 끝내 밀어붙이는 데 능했다. 거의 항상 그의 뜻대로 되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아니다. 난 다 정했어. 나타샤, 이리나는 단호히 말했다. 늘 내가 모자란다는 감각 없이 내 생각과 욕망을 숨기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어. 나타샤는 친구를 꼭 껴안았다. 너를 믿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이거 받아.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내 집 여분 열쇠야. 혹시 몰라서. 두 사람은 포옹했고 이리나는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에 다가가자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듯 뛰기 시작했다. 3일 전 그녀는 거의 도망치듯 이곳을 떠났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를 필요도 없었다. 마치 그녀의 접근을 감지한 듯 빅토르가 스스로 문을 벌컥 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초라해 보였다. 뺨에는 짧은 수염이 돋았고 평소 셔츠 대신 집안 스웨터 차림. 그가 다가오려 하자 그녀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차분히 이야기하자. 좋아. 집안은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깨진 꽃병의 흔적도, 바닥의 얼룩도, 구겨진 냅킨 하나도 없었다. 이리나는 잠깐 시어머니가 크게 애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면 빅토르가 청소업체를 불렀을 수도. 그들은 집에서 가장 중립적인 장소인 부엌으로 향했다. 이리나는 몸에 밴 기계적인 동작으로 주전자를 올렸다. 책. 그래서 이게 뭐였지? 빅토르는 의자에 앉으며 낮게 물었다. 사흘 동안이나 아무 설명도 없어. 내가 뭘 겪었는지라도 짐작은 하니? 그럼 내가 뭘 겪었는지는 짐작하니? 그녀는 조리대에 몸을 기대며 그를 돌아보았다. 10년 동안 난 너의 자만심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어, 비타. 10년 동안 내 바람과 내 경멸, 나를 하찮다 떠드는 내 끊임없는 암시를 못 본 척해왔지? 무슨 바람? 무슨 경멸? 그는 과장되게 두 팔을 벌렸다. 이라, 넌 늘 내 금빛 받침 위에 있었어. 넌 취해서 헛소리했어. 그녀는 그의 쪽지를 인용했다. 바보 같은 암탉, 쓸모없는 가정주부 금빛 받침이라고? 빅토르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건 그냥 말이야. 흥분해서 한 소리라고. 신경 쓰지 마. 그게 문제야. 비타. 이리나는 쓸쓸히 미소 지었다. 너한테는 그냥 말이지만 나한테는 날마다 내 야망 속에 녹아 없어지는 삶이야. 주전자가 딸깍 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뭘 원해? 잠시 침묵 끝에 빅토르가 물었다. 내가 사과하길. 좋아,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말이 지나쳤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비타. 난 더 많은 걸 원해. 존중, 내 공로와 내 사업 기여에 대한 인정. 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인이 아니라. 그거였군. 그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사업가 놀이가 해보고 싶어진 거지? 여자 잡지에서 주워 읽었거나 그 나타샤가 부추겼나 보지? 듣자 하니 내가 정말 스트로이가란트가 내 인맥과 내 대인술 없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마도 아니겠지. 이리나는 차분히 동의했다. 하지만 내 재무 계산, 내 세무 최적화 설계, 내가 또 어떤 크샤와 바빴을 때 내가 대신한 납품처 협상이 없었어도 이 회사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빅토르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의 얼굴은 서서히 자주비드로 달아올랐다. 그래, 그거였군.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사빈, 그 스웨덴 출세주의자. 그놈이 내 머리를 홀려 금산을 약속했겠지. 넌 애처럼 녹아내렸고. 내 나이에 말이야. 이리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안드레이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결혼 말이야. 결혼. 빅토르는 벌떡 일어섰다. 우린 훌륭한 결혼을 했어? 모두가 부러워하지? 넌 호화 아파트에서 살고 비싼 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어.
이게 다야? 그건 겉모습이야. 비타 이리나는 지친 목소리로 반박했다. 속은 어때? 내 꿈이 뭔지,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느끼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빅토르는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엔 당혹이 떠올랐다. 이라 그는 완전히 달라진 어조로 말했다. 너 무서워. 이 대화, 뭔가 잘못됐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돈. 한도 없는 카드를 줄게. 관심. 일찍 들어올게. 휴가.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자.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이 모든 걸. 잠시, 이리나는 오래된 습관처럼 물러서고 타협하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곧 집을 나서기 전 재킷에 다시 달았던 나비 브로치를 떠올렸다. 호박 속의 나비는 영원히 아름답지만 죽은 덫 속에 멈춰 있다. 난 이혼하고 싶어. 비타, 그녀는 낮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그는 숨김없는 경악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쳤어. 무슨 이혼. 10년을 함께 살았고 자리 잡힌 생활, 공통의 친구들, 사업까지 있는데. 그래서야 이리나는 마침내 자기 잔의 차를 따르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다. 10년 동안 난 내 사업과 내 이미지에 붙어있는 부속물이었어. 그리고 이젠 충분해. 그녀는 결심했다. 빅토르는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럼 나는? 날 생각은 했어? 내 평판, 회사에 미칠 영향은? 이리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맛을 음미했다. 이상하게도 이 대화를 앞두고 느꼈던 두려움은 거의 사라졌다. 남은 건 피곤함과 옅은 슬픔뿐. 아니, 비타. 생각하지 않았어.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만 생각했거든. 그리고 해방감이 들더라. 그녀의 침착한 어조는 어떤 비난보다도 그를 더 자극하는 듯했다. 이거 다 사빈 때문이야. 그는 다시 시작했다. 그놈이 뭘 약속했어? 자기 회사 자리?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넌 현대 비즈니스에 대해 아는 게 없어. 경력도, 학력도 없어. 난 경제학적, 우등, 졸업장이 있고 10년의 실무가 있어. 이리나가 맞섰다. 그리고 이건 안드레이와는 상관없어. 내가 어디서 일할지는 아직 몰라. 어쩌면 내 일을 시작할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더 이상 내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야. 빅토르는 돌연 전술을 바꿨다. 얼굴엔 애원하는 표정이 떠올랐고 눈엔 수상쩍은 물기가 번졌다. 이로치카, 들어봐. 내가 못됐지? 인정해. 못된 말을 했고 널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린 가족이야. 우리에겐 아들이 있어. 다 바로잡아보자. 내가 변할게. 약속할게. 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일하고 급여도 받게 할게. 직함도 정해주고. 이리나는 목 끝까지 뭉클함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과거에 얼마나 자주 그녀는 이런 약속에 넘어갔던가. 이번만은 다를 거라 기대했었던가.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보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빅토르는 결국 빅토르로 남는다. 아니,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난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소란과 추문 없이 문명적으로 하자. 우린 같은 아들이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관계를 지켜야 해. 빅토르는 벌떡 일어나 부엌을 오가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내가 사빈에게로 간다면 난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업은? 내 머리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많다는 걸 너도 알잖아. 봐, 이제야 인정하네. 내가 도움이 된다는 걸. 이리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안타깝게도 그걸 인정받으려면 이혼이라는 위협이 필요했다니. 난 언제나 알고 있었어. 빅토르는 뜨겁게 반박했다.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넌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난 이제 다르게 알게 됐어. 이리나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비타, 나 짐 빼러 왔어. 당분간은 나타샤 집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엔 집을 구할 거야. 재산은 법대로 나누자. 다툼 없이. 빅토르는 부엌 한가운데 멈춰서서 공포를 숨기지 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떠나는 거야? 우리가 함께한 모든 것 이후에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은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래도 해야 해.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이제 짐을 싸야 했다. 가장 필요한 것들, 서류, 약간의 옷까지. 빅토르는 뒤를 바짝 따라오며 설득을 이어갔다. 때로는 애원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차근차근 짐을 가방에 넣던 이리나는 문득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작은 꽃병을 보았다. 바로 그날 소동 이후 그녀가 구해낸 흰 장미였다. 장미는 시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고운 품위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걸 내가 간직했어? 이리나가 놀라 물었다. 빅토르는 머뭇거렸다. 나? 아니, 엄마나 청소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어? 이리나는 장미가 꽂힌 작은 꽃병을 조심히 들었다. 이건 가져갈게. 상징으로. 무엇의 상징인데? 빅토르가 찌푸리며 물었다. 새로운 시작에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짐이 다 쌓이자 이리나는 수년을 보낸 침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이상하게도 아쉬움도 향수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옅은 슬픔과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예감만이 남았다. 디마는 알아? 문턱에 멈춰 선 빅토르가 물었다.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전화할 거야? 제발 아이를 내게서 떼어놓으려 들지 말아줘. 내가 누군 줄 알아서 그래. 빅토르는 기분 나빠했지만 곧 어조를 바꾸었다. 혹시 다시 생각해볼 수는 없겠니? 하루, 이틀만. 난 10년을 생각했어. 비타.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내 답은 변하지 않아. 그녀는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서류는 연락할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 용서해. 문이 그녀의 뒤로 닫혔다. 과거의 삶을 단칼에 끊어내며. 주머니에는 나타샤의 집 열쇠가 있었고 제키데 라펠에는 호박 브로치가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리나는 굳어있는 나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새 삶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된 나비처럼 느꼈다. 2주는 안개처럼 지나갔다. 이리나는 새 구역의 작은 그러나 밝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나타샤가 이사를 도왔고 이리나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과정을 즐겼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 값비싼 장식은 전혀 없이 최소한의 물건, 밝은 톤과 많은 여백. 유일한 장식은 그날의 흰 장미를 책장 사이에 눌러 말린 것이었다. 디마는 이별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를 찾아왔다. 그들은 새 소파베드에 나란히 앉아 오래 대화를 나눴다. 엄마, 괜찮아? 아들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이상으로 이리나는 스스로의 평온함에 놀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가슴껏 숨 쉬는 느낌이야. 있잖아, 내가 놀라야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한데 디마가 생각에 잠긴 채 찻잔을 굴렸다. 이상하게도 전혀 놀랍지 않아. 우린 아빠랑 뭔가 잘못됐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이리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그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움찔했어. 다들이 담담히 답했다. 그리고 그가 곁에 있을 땐 항상 쉰이라고 했지? 그리고 또 그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 엄마는 웃지 않게 됐어? 엄마의 진짜 웃음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이리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디마, 그녀의 아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고 있었다. 미안해. 그녀가 낮게 말했다. 좀 더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에이, 왜 그래? 디마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가 준비됐을 때 한 거잖아.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말이야. 그들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했다. 아침에 디마는 수도로 돌아갔고 엄마는 가벼운 마음이 되었다. 아들이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됐다. 빅토르는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돌아오라며 애원했다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리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버텼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혼 서류는 접수된 상태였고 재산은 법원을 통해 나눌 예정이었다. 시어머니는 가정을 파괴한다는 장황한 설교 문자를 보내왔지만 이제 그런 말들은 그녀에게 튕겨나갔다. 아프지 않았다. 재정이 당장은 가장 큰 문제였다. 저축으로 첫 달치 집세는 해결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다. 경험은 충분했지만 공식 경력이 없었고 그녀의 나이에서는 많은 고용주들이 젊은 인력을 선호했다. 새 삶의 14번째 아침, 이리나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받았다. 이리나, 나야. 안드레이 사빈. 목소리는 기억 속 그대로 침착하고 자신감 있었다. 가슴이 덜컥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마음을 다잡았다. 안녕, 안드레이. 스톡홀름은 어때? 비도 오고 쌀쌀해. 그가 웃었다. 하지만 생산적이었지? 어제 돌아왔는데 생각났어. 우리 커피 얘기했었지? 이리나는 미소 지었다. 기억나. 2주 뒤 온다고 했잖아. 바로 그때 그의 목소리에 미소가 실렸다. 마침 시간이 났어.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치스티의 프루디에 좋은 카페가 있어? 이리나는 시계를 보았다. 하루 일정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다음 면접은 내일로 잡혀 있었다. 2시에 보자. 그녀가 제안했다. 완벽해.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자 이리나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지난 10년간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과 접촉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남편의 동료, 사업 파트너, 가족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떠난 뒤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마음속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다. 그는 바로 그 안드레이. 예전에 그녀에게 책을 선물하고 그녀의 분석적 지성을 칭찬하던 그 사람이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녀는 자신을 다잡았다. 그냥 비즈니스 미팅일 뿐이야. 카페는 아늑했고 한산했다. 안드레이는 창가 자리에서 태블릿을 보며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어 정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고 이리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로 화답했다. 정말 잘 지냈나 봐.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리나는 단정한 파란색 H라인 원피스에 최소한의 화장을 했을 뿐이지만 그의 말에 왠지 더 아름다워진 듯 느껴졌다. 고마워. 그녀가 자리에 앉았다. 당신도 좋아 보여. 스웨덴 기후가 잘 맞나 봐. 안드레이가 웃었다. 스칸디나비아식 삶은 대체로 건강에 좋아. 스트레스는 줄이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쓰거든. 그들은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했고 마치 1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가볍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렀다. 안드레이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환경 상품 체인,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 원리는 단순해. 그는 냅킨에 도식을 그리며 설명했다. 생산자와 직거래로 연결하고 환경에 최소한의 해를 주는 양질의 상품만 엄선해 물류를 최적화해 가격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이리나는 주에 깊게 들었고 때로는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들이 대화를 이어갈수록 안드레이의 시선에는 점점 더 깊은 관심이 스며들었다. 이해가 안 돼. 마침내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이렇게 분석적이고 사업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10년을 집에만 있었지? 이리나는 잠시 굳었다. 그 말엔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의문이 담겨 있었다. 그냥 집에만 있던 건 아니야. 그녀가 차분히 답했다. 남편의 회계를 맡았고
사업 계획을 짰고 그가 바쁠 때는 내가 대신 협상에도 참여했어. 말하자면 사실상 일했지만 서류도 인정도 없이. 안드레이가 고개를 저었다. 스웨덴이라면 그런 건 소송감이야. 이리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긴 스웨덴이 아니지. 게다가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감정도 있었고 애정도 아들도 있었으니까. 알아,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 이리나는 놀라 눈을 들었다. 어떻게 알아? 빅토르가 내게 전화했거든. 그가 담담히 말했다. 자기 아내를 내가 빼앗아 갔다고 날 몰아세우더군.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지? 이리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세상에, 미안해. 그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괜찮아, 안드레이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의 비난은 근거 없다는 걸 분명히 해뒀어. 다만 너희가 헤어졌다는 건 놀라웠지. 이리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필요했어. 이제는 안드레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계획은? 일을 찾고 있어. 이리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나이에 공식 경력도 없으니 쉽진 않네. 면접도 몇 번 봤지만 아직 소득은 없고. 내가 그냥 신선한 시각을 가진 거야. 이리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넌 훌륭한 두뇌를 가졌어. 안드레이가 진지하게 반박했다. 그리고 난 내가 나와 함께 일하길 원해? 정식 제안이야. 급여, 주식 옵션, 복지 혜택 모든 게 제대로 갖춰진 자리. 이리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확실해? 빅토르가 복수하려 들지 않을까 두렵지 않아? 그는 내 사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해보라지. 안드레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난 정정당당한 경쟁은 두렵지 않아. 그럼 부당한 경쟁은? 그것도 괜찮아. 나도 자원이 있으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거지? 이리나는 여전히 재킷 라펠에 달려있는 나비 브로치를 바라보았다. 호박 속의 나비 영원히 굳어버린 아름다움의 상징.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런 나비가 아니었다. 이제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동의합니다. 안드레이가 활짝 웃었다. 좋아. 그럼 이걸 축하해야지. 오늘 저녁 식사는 어때? 이리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저녁 식사라는 말은 커피보다 훨씬 덜 덤무적으로 들렸다. 그게 업무상 저녁인가요? 아니면 둘 다 될 수도 있지. 안드레이가 단순히 대답했다. 내가 괜찮다면 말이야. 이제 우린 동료지만 그게 우리 사이가 다른 의미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내가 원한다면? 이리나는 두 뺨이 살짝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40의 나이에 단순한 저녁 초대의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난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가 솔직히 말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해해요.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난 서두르지 않아. 그냥 저녁, 대화, 그리고 아마 와인 한 잔. 어떤 의무도 압박도 없어. 이리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으며 조금도 강요나 조작의 기미가 없는 남자. 안드레이는 단지 선택지를 제시했고 그녀의 어떤 대답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저녁, 좋네요. 카페를 나선 뒤 그들은 가을 공원을 함께 걸었다. 낙엽이 그들 주위를 돌며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안드레이는 스톡홀름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자신이 믿는 사업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리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새롭고 흥미로운 삶을 향한 예감이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는 발 아래 붉고 노란 낙엽의 융단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 안드레이가 물었다. 그냥 생각했어요. 이리나가 미소 지었다. 인생이 참 놀랍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나이에 재밌는 일은 다 지나갔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게 이제 막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40이잖아, 이라.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시작이야. 난 확신해. 그 순간 이리나는 오랜 세월 만에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비는 마침내 호박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과 발견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저희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